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세요. 편안한 마음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러브에이지의 이민주입니다. 나날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 더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아침에 저희 러브에이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광화문 지점의 김진석 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장님 지난 시간에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네. 보험 설계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회사원입니다. 아, 네. 회사원인데 네. 일단 회사원 중에서도 외벌이 회사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 해요. 네. 보통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외벌이 회사원이고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회사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연수를 받고 출근을 했죠. 그래서 33박 34일간의 어떤 그룹 연수를 마치고 회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사장을 꿈꾸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민주 씨도 어떤 생각들, 어떤 꿈을 가지시고서 회사 생활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 한 30년 동안 회사를 재직을 하시다 은퇴하셨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여서 네. 저는 은퇴 설계 일환으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멋있게 일하는 게 때까지요? 네, 저는 제 꿈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퇴직할 때까지 일하시는 걸로 보시는 거군요. 네,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렇죠. 멋있게 퇴직을 하고 싶어요. 중요한 겁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네, 그렇죠. 네, 직장인에게 말이죠. 정말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는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 아시죠? 제일 좋아하는 일, 그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월급 받으시면 당연히 원하는 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영업하는 조직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을 제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먼저 좋아하는 일 찾기가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아유, 그런데 진짜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그저 취미로 네. 남겨둬라. 네. 좋아하는 일도 그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 일이 하기 싫어진다고 하던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최면이라고 하는 걸 걸게 되죠. 네. 마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난 이 일이 좋다.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요. 어떤 꼬맹이가 어떤 과자인지 사탕인지를 굉장히 먹고 싶어 했는 모양인데 그게 불량식품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먹겠다고 최면 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나 착한 아이니까 네. 나 이런 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암시입니다. 저 그거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얘기요. 근데 이건요. 군대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사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꿈이 사장인데요. 네.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 과거에 있지 않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네. 동시에 사실은요. 제가 지금 사장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as if란 말인데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거든요. 하여간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대상 고객이 33살 되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네. 기혼이고요. 소위 말하는 외벌입니다. 요즘에 그 장안의 그 히어로가 한 분 있죠. 뭐 김주원 씨라는 분이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길라임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들 이름을 가지고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김주원 고객은 2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아
보험도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아이의 대학 자금도 준비하고 싶어진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도 늘릴까 생각 중이다. 예, 이렇게 이 말을 보고 나면 저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김지원 씨께서는 보험을 더 가입하고 싶어 하신다. 이유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더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어깨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대학교 학자금을 준비하고 싶고 게다가 이제 집도 마련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대학 학자금에 대한 문제, 네.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세 가지 니즈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분을 만나면요, 사실 이분들의 니즈와 무관하게 사실 몇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들이 어떤 작업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일 처음 작업은 이런 거죠. 이분의 니즈가 실제 니즈와 부합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심정적인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것과 얼마나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작업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주원 씨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김주원 씨 가정엔 일반적인 생활비, 육아비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보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들어가는 육아비 정도는요. 유아교육이 시작되는 4살, 5살 시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유아교육이 시작되고 교육비가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대학생이 되어도 그 사교육비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서 줄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정규교육비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를 가만히 볼까요? 가만히 보니까 김주원 씨 나이를 보십시오. 김주원 씨가 52에서 57, 8세 정도를 지나는 나이. 그런데 이 시기는 가만히 보니까 일반 회사라면 정년이 대부분 55세지 않습니까? 이 정년 이후의 시기에도 학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요. 퇴직 이후까지 그 책임질 만한 그런 회사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대학교 학자금이라고 하는 거요. 고스란히 김주원 씨의 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김주원 씨에 대한 대학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니즈라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 사례 속에 네. 지금 김주원 씨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보험 가입 네. 그리고 대학 학자금 그렇죠.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주택 구입 자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주택 구입 자금요. 주택 구입 자금을 알아볼 때는요. 역시 시기가 문제입니다. 언제 집을 확장해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분은요. 막연하게 회사 자체를 시작하면서 내가 10년 안에 집을 마련하겠다라든지 뭐 5년 안에 마련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 때일까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아이들이 네. 자기만의 공간을 달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희 가끔도 강의하다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 오빠랑 한 방 쓰기 싫어. 뭐 네. 이런 말을 할 때가 돌아오겠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시기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민주 씨도 형제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 있어요. 일남이녀. 그렇게 네, 되시나요? 사명도 있어요. 어떻게 네. 되시나요? 제가 둘째예요. 그러면 위로는 언니, 언니가 남동생. 있고 남동생이 있고. 예, 저도 예, 예. 언니랑 같이 방을 같이 썼거든요. 저도 그렇죠. 아빠 언니랑 뭐 한 방 쓰기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딸아이한테 진짜 좀 방을 하나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준비하면 좋죠. 하지만 닥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집을 확장하는 문제, 구입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확장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13세 전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보배가 중학교를 가는 나이가 14세니까요. 네. 이 시기에 김주원 씨 나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46세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한 단어를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구입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요, 거주의 대상으로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급여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한계선까지 다다른 가격을 보면서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어떤 주택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애써 모은 자산을 이제 집에다가 몽땅 털어넣어 버리는 그런 일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전에 이미 하우스 푸어라는 말에 어떤 적용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제 목표죠. 집값이 높다 보니까요. 전세로 거주한다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네, 다만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엔 이 준비 기간이 한 10년이라고 하는 어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감춰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정작 또 필요한 또 다른 재무 목표가 이분에게는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하는 건데요. 이 자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김주원 씨께서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55세 정년퇴직하는 그 시점에 아이들이 아직 보배가 아직 대학교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뭐 흔히 말하는 대학교를 보내는 시기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결혼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아이들 결혼 때까지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윤퇴가 빨라도 62세 이전엔 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가정의 숙명이지요. 그렇게 다 보면 정년 이전에 무언가 다른 일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년 네. 이후에 시작되든 아니면 정년 이전에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시든 그것이 이제 재무 목표로 자리 잡게 되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그 이후에라도 5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종을 찾아가시는 작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성공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재무 설계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대 초반에 20대 사회 초년생의 재무 설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신데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재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기억납니다. 지금 이 30대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재테크는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저희 네. 지금까지 러브에이지를 통해서 배웠듯이 주택 자금 준비와 함께 네.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은퇴 준비도 좀 같이 확실히 해둬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 마지막 어떤 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만히 보면요. 김지원 씨가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는요. 정년을 55세로 보면 한 26년에서 28년간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수명이 94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절반은 될 거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55세서부터 94세까지면 39년, 근 40년간입니다. 일하는 시기보다 은퇴 이후의 시기가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이 문제 해결 없으면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사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객에 필요한 재무표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고객의 재무표를 찾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고객의 현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요.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재무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된 자금이 넘친다면 다행인데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메꿔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 드리는 거죠. 이 정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원 씨의 어떤 재무 상황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수입이 300만 원인데 지출 역시 3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그러시겠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이 생활비가 한 150만 원 들어가고요. 보배 양육비로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부모님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 청약저축 들어가고 있고 정기적금이 5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보면 김주환 씨가 추가적인 저축 여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좀 적절해야 될 텐데 네. 보면 상품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상품마다의 투입 금액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안 서네요. 그런가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네. 현재 김주원 씨 재무표는요. 어떤 김주원 씨 재무 목표랑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재무표는 발생 순서대로 보게 되면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봤는데요.
초기에 유학비, 그리고 교육자금, 주택자금, 대학학자금, 보배 독립자금, 그리고 은퇴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축 현황을 가만히 보니까 양육비가 3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초기 육아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준비 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무표는 이미 달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물론 보배가 4살, 5살이 되면 유치원 등 어떤 사교육들이 추가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기적금인데요.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이 정기적금은요. 우리가 새내기 편에서 보셨던 바와 동일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재무표 달성 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기적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단기 어떤 재무표를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유동성 자금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돈이죠. 원금 까먹지 않은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 저축에서는요 금리라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가만히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 기준으로 해서 적금 금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현재 2011년 1월 기준으로 은행 최고 금리가 3.7% 나오더라고요. 원금 600만 원이면 이자가 10만 8,826원. 금융권 최고 금리는 5.8% 정도 됩니다. 네. 저축은행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자가 17만 원 정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이자 차이 6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떤 최고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을 찾아가는 그 비용? 예, 거의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이 그것도 은행 근무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비용을 쓴다? 그럼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지점장님 지금 보면 네. 적금이나 저축은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지점장님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분명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점장님께서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인 재무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재무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장기적인 재무표가 있고요. 단기적인 재무표가 있잖아요. 이 단기적인 재무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수익성보다는 사실은 안정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편리성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적 재무표를 달성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이게 과연 뭘까요? 그거는요. 양입니다. 양. 투입되는 돈의 크기죠. 네, 이자의 차가 금리에 따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재무표는요. 투입되는 양의 크기가 돈의 양이 재무표를 달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재무표에서는요. 역시 돈의 크기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최선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다고 할게요. 이분이 은퇴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25년간 열심히 자금을 운용을 해서 한 1억 300만 원 정도를 모은 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잘 모은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5천만 원이 1억이 넘는 돈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다른 분은요. 2억 1,400을 만들었습니다. 2억 1,400이요. 네. 네. 그건 또 어떻습니까? 그럼 굉장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게 아닐까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드시나요? 네, 사실 그런데요. 1억 300만 원을 만드신 분하고 2억 1,400만 원 만든 분 어떤 차이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1억 300만 원은요. 달리로 연 몇 프로의 투자를 한 거냐면 5%의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2억 1,400만 원 만드신 분은 연봉리로 몇 %의 투자를 한 걸까요? 그거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신 게 당연하겠죠. 아닐까요? 네. 그 높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6%입니다. 아, 네. 1%밖에 차이 차이가 나지 안 않죠. 나네요. 네. 물론 단리냐 복리냐라고 하는 차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지 1%의 차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네.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금리,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에서는 금리보다는 돈의 양에 의해서 재무표가 달성이 되지만 장기에서는 금리, 수익률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1% 차이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양으로 승부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금리 체계라든가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 김주원 씨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김주원 씨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정기적금 50만 원 정도는요 사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주택자금 지금부터 12년, 13년 뒤의 일이고요. 대학자금은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김주원 씨의 장기적 재무 목표가 의미 있는 재무 목표이지 단기적인 재무 목표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기적금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리죠. 이 유동성 자금이나 단기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수단을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청약저축이 있는데요. 네. 청약저축 가만히 볼까요? 현재의 청약제도 하에서는요. 청약 가점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약 가점제의 가점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청약저축 가입 기간, 네. 무주택 기간, 네. 부양가족 수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약 평수에 따라 들어가 있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하나의 회사원입니다. 처음 내 집을 청약할 때 몇 평 정도를 청약할 것 같습니까? 민주 씨 생각에는 한 40평대, 50평대를 청약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30평대 이하를 청약할 것 같습니까? 30평대 이하를 청약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 생애 첫 집인데 50평대,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흔히 말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는 분양 면적으로 따지면 32평, 33평, 34평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맥스죠. 이 정도 크기를 할 때 청약저축 가입 금액으로 가장 조금 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단지 2만 원일 뿐입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보면요. 솔직히 이 청약통장도 제대로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을 위해서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크게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금도 변경을 하고 청약 저축도 없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김주원 씨에게 남은 상품은 보험뿐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보험 부분은 어떤가요?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신가요?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냐를 보는 작업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은 게 그 보장성 보험 하나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썼지요. 자산에도 보전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자산 리모델링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무 설계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근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보장 설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주원 씨와 길라임 씨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예, 두 분 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네요. 김주원 씨 보험료가 21만 원 정도, 길라임 씨가 9만 원. 두 분이서 합치면 300만 원 수입에 30만 원이니까 10%. 다시 말하면 비용 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보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어떤 보장을 받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김주원 씨 본인은 일반 사망이 1억, 재사망이 2억 정도, 암 진단금이 2천, 뇌출혈, 심근경색도 역시 2천만 원, 입원비는 3일주가 하루당 5만 원씩, 길라임 씨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금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보장 내용을 보시면서 민주 씨는 이분의 보장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가장으로서 네. 보장 금액은 네.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지금 좀 보면 실손 의료비 부분이 전혀 그렇죠. 없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예. 지금 보면 자녀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대개는요, 그 실손 의료비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보장들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실손 의료비 보면 지금 거의 핵심 그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액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아이에 대한 보배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아이에 대한 보장들은 태중에서 태아보험의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시죠. 네. 그런 것이 일반적인단 말이죠.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단보험금이나 입원비, 수술비 정도로 준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 들어가는 치료 비용을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지금은 필수적인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그것이 큰 병일수록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그 진가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그거의 90%까지 보장하는 형태가 현재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당연히 가입 1순위가 되는 상품이지요. 네. 다만 실손 의료비 자체로 단독으로 보장을 받는 형태의 상품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약의 형태로 보장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실손 의료비 특약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보험사처럼 상해보험에다가 질병 사망을 부과를 하고 여기에서 실손 의료비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액보험은 반드시 더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종합보험이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라든가 약국에서 진료받아서 처방받는 비용 이거 90%까지 돌려받습니다. 네. 그런데 중병에 걸리거나 고도장애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외에 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재활치료비라든가 대체 네. 위로비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뭐 민간요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거기에다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수입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정액 의료비, 정액 보험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실손 의료비 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린이 보험. 사실 15세 그 이하의 어린이 의료비는요. 20대 의료비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태중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좋고 출산한 다음에라도 반드시 가입되는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김주원 씨의 재무상황 파악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그다음 할 게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현재 재무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제 봤으니까 네.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자산에 대한 리모델링과 보장에 대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보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장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일단 김주원 씨는 유족자금 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제외사항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보험료 측면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서 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길라임 씨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길라임 씨를 계약자로 해서 길라임 씨를 피보험자로 하되 김주원 씨를 종피보험자, 부가적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주원 씨가 따로 보장을 받지 않고도 따로 가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한 건으로 해서 같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설계를 해봤는데요. 비용이 다 합치니까 한 11만 원 정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비용에서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김지훈 씨의 재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처음 보셨던 화면입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재무표들을 활성해 보면 여기서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 대학학자금, 창업전은 뭐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기적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가용자원을 가만히 보면요. 정기적금 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저축에서 한 8만 원 정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부족하면 이제 생활비를 조금 전략해서 가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해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보장성 보험에서 30만 원이 41만 원으로 11만 원 늘어났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정기적금과 청약저축에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정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양육비라든가 부모님 용돈 줄이기 어려우시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대학교 학자금 플랜은 예전에 2009년 4월인가요? 그때 방영했던 자녀 학자금 마련 어린이 변액 저축성 보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펀드라든가 어린이 변액 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종적인 재무표는요.
이제 은퇴를 위한 연금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의 나이를 봐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설계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텐데요.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미래를 위해서 좀 늘리신다고 하면 생활비를 조정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30대 초반 외벌이 회사원이요. 참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준으로 언제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결정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재무목표가 결정이 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 수입이 있다는 전제에서 수입이 끊어지더라도 이런 재무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 보장 설계를 먼저 하시는 것. 네. 그리고 이렇게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을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기냐, 장기냐, 중기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단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나가는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 판단이 서시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30대 초반의 외벌이 부부를 위한 보험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주 시청 연령층이 30, 4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설 연휴 관계로요. 3주 후에나 뵙게 되겠네요. 네.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뵙게 되는데요.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설 연휴 지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러브에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공도윤 연구원님 모시고 은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